두 번째 이야기는 그 사건 이후 도둑들은 명예가 실추되고 삼류 도둑이 된 시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이유로 베니타토리움이 있던 곳으로 갔는데 처음 본 그대로 부서지지 않은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내관이 조금 더 괴상하게 바뀌었고 그 속에 사르트르가 있었는데 예전에 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도둑들은 마지막 전시실에 있는 것을 보려고 사르트르를 총으로 협박할 때 이자벨과 사신이 들어옵니다. 이자벨과 사신이, 그러면 이 베지테리움 여기서 이자벨이 죽는 것이 기본적으로 죽음의 장소라는가요? 네. 재밌네요. 왜 하필이면 이 공간이 이자벨의 죽음의 장소일까? 도둑들은 목격자들을 죽이려고 총도 쐈는데 이 박물관에서는 아무도 죽지 못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협박하는 거를 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벨이랑 사신이 맞잖아요. 그렇죠. 되게 당황해가지고 마부제가 총을 이자벨한테 쏴요. 지금 여기서 재밌는 건요. 도둑들은 목격자들을 죽이려고 총도 쐈는데 이 박물관에서는 아무도 죽지 못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라는 이 표현 자체가 누구의 시선으로 이 장면을 지금 그려낸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가 소설을 낼 때 이 전지적 작가 시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본인은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야기를 했죠. 네. 도둑들은 목격자들을 죽이려고 총을 쐈습니다. 그럴 때는 네. 이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기보다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관찰자 시점. 관찰자 시점은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보는 거고, 전지적 시점은 작가가 그 상황을 이미 아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좋아요. 아닌가? 맞아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알아요. 자, 그렇다면 도둑들은 목격자를 죽이려고 총을 쐈습니다. 라고 문장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이 사르트르를 총으로 협박할 때 이자벨과 사신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아닌가요? 아니,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면, 사르트르를 총으로 협박할 때 갑자기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도둑들은 이 갑자기 들이닥친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이 협박하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총으로 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그게 3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그 두 사람이 누구라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모르고 관찰한 상황을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자벨과 사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들어온 사람이 이자벨과 사신이 전지적 모든 것을 아는 이 작가의 시점에서 썼다라는 이 차이가 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군요. 완전히 다른 거군요. 본인이 스토리를 전개해 가는데 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다가 갑자기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면 대체 독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야 될지 혼란스러움이 일어난다는 거야. 열심히 밥을 먹다가 우리 집 멍멍이가 들어오면 내 먹던 거를 바로 우리 멍멍이한테 줘요. 그럼 멍멍이가 맛있다고 먹죠. 근데 멍멍이 맛있다고 먹으니까 내가 갑자기 또 배가 고파져 멍멍이 먹는 걸 빼뜨려가지고 내가 다시 그걸 먹는 그 행동과 그 기분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본인 상상이 돼요? 네. 이거 더러운 느낌이에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대부분 못 느끼는데 이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 내 눈으로 내가 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주인님의 눈으로 내가 삶을 살 것인가? 그런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은 진짜 내가 우리 집 멍멍이 먹는 거 내가 빼뜨려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 이제부터 내가 멍멍이 걸 빼뜨려 먹는 나도 멍멍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화장실 가기 전과 간 후 마음이 달라진다. 그거를 마음이 달라진 거에 비유할 때 쓰잖아요. 되게 읽는 사람 헷갈릴 것 같아요. 결국 사르트르의 마지막 전시실로 가게 되는데 그곳은 텅 비었고 자신이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합니다. 부서진 조각들이 있어서 뭔가 끼워 넣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건들이 살아있다는 걸 기억한 마부제와 카로차가 물건들을 신문해서 마지막 전시실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이야기까지 썼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가 지금 뻥 뚫려 있다는 느낌 안 드세요? 뻥 뚫려 있다는 느낌 많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왜 그러냐면 이 박물관에서는 아무도 죽지 못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라고 해놓고 결국 사르트르의 마지막 전시실로 가게 되는데 이게 대체 뭔 말이야? 라는 문제를 안고 쓰면서 이 스토리가 전개가 되니까 무슨 소리야? 아까 마지막 죽음의 장소라고 해서 이자벨하고 사신이 왔으면 이 박물관이야말로 진정한 죽음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러면 아무도 죽이지 못한다는 거는 그거는 실제로 마부제와 카로차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사신에 의해서 또는 죽음 기일서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만 여기서는 죽을 수 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총을 쐈는데 저 사신이 안 죽다. 사신은 이미 죽었는데 살아있는 인간이 행하는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 또 다른 의미를 둔 것이 바로 이 공간이에요. 그 공간은 무슨 공간? 박물관이에요. 박물관의 뜻이 뭐예요? 박물관은 이제 수집품을 전시하고 정보를 주는 곳이. 그렇게는 살아있는 인간의 입장에서 박물관을 보지만 박물관은 죽음의 공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죽은 샘플들이 있죠. 박물관이라는 것은 죽음의 공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뮤지엄이 죽음의 공간이라는 뜻을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세상에! 박물관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물을 전시하는 곳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물을 전시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의 공간이죠. 그래서 인류가 박물관이라는 걸 만들기 전에는 사실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으로 그 박물관의 역할을 했다는 거. 그런 상상 해봤어요? 아니요. 그러게요. 그러면 최소한 본인이 박물관의 역사, 뭐 이런 거를 한번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고, 뮤지엄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고, 이런 걸 한번 공부를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제가 못했네요. 그러게요. 마부제와 카로차가 이 박물관에서는 아무도 죽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죽은 자들, 죽은 물건들을 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만든 공간이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전시실에 있는 물건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미 뮤지엄이라는 게 죽음의 공간인데 오히려 이제 물건들은 그러니까 살아있잖아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제 이자벨은 또 잘 정리가 안 되네요. 제가 잘 이해가 못한 거 맞아요. 네.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해했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이해 못했어요. 네. 아까 내가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이 박물관에 오는 물건들은 죽은 자의 물건이라고요.
근데 죽은 자의 물건을 전시해 놓는 곳이 박물관인데 네. 놀랍게도 살아있는 인간이 그 죽은 자의 물건과 대화를 하고 그 죽은 자의 물건을 마치 더 이상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그 체험을 하는 공간이 박물관, 뮤지엄이라는 거예요. 네. 근대에 들어와서 인간이 이 뮤지엄을 만든 이유가 마치 식물관을 만드는 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식물 그거를 온실 같은 거, 그거를 만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박물관도 만들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박물관에 보관한다. 대형 박물관. 그것이 수천 년의 역사나 그 위대함이라는 거, 역사의 위대함, 황제의 위대함을 영원히 죽지 않고 보관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다 뮤지엄을 만들려고 했던 근대인의 심리고, 그것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게 19세기, 20세기, 지금 바이마르 공화국,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시기에 하나의 시대 문화적인 현상이기도 했다라는 거를 본인이 알면, 이 물건들이 살아있다라는 걸 기억한 마부자와 카로차는 물건이 진짜 살아 움직이고 말한다라는 그걸 이야기하기보다는 박물관은 죽은 자의 물건을 가져왔을 때, 전시했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박물관에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그 죽은 자의 물건이 죽은 게 아니라 마치 현재 살아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것이 내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었던가를 알게 된다라는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게 물건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그런 영화 있잖아요. 박물관이 살아있다. 그 영화가 그냥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물관이라는 이제 죽은 장소에서 죽은 물건들이 그 지금 박물관에 방문한 캐릭터들한테 자기 삶에 어떤 의미를 줄지의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자벨은 사신의 도움으로 아니면 사신해가지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걸로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자벨은 어떤 존재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자신의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게 이제 이자벨이 본인의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이 죽음의 여정이 아니라 새로운 이자벨로 새로운 탄생의 여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하면 이거 완전히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는 도로시의 스토리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까지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도로시는 허리케인에 날려가지만은 지금 사신한테 잡혀가는 이런 것들. 모든 이야기의 구성에 있어서 내가 누구에 의해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경로를 가는가 또는 죽음의 경로를 가는가. 삶과 죽음은 이렇게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본인은 꼭 데스노트 이 만화 아니더라도 본인의 만화 속에서 얼마나 재밌게 생생하게 또 많은 깊은 의미를 담으면서 표현해낼 수 있겠죠? 근데 진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본인이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요. 아하, 박물관은 그냥 전시, 정보 전달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물건을 보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새로운 생각과 당혹감이나 불쾌함, 매혹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어쩌면 새로운 욕망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만약 먼 옛날에는 과거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의미로 박물관이 만들어졌다면 지배의 공간일 수도 있고 공간에 지배받은 듯한 사르트르랑 이자벨의 이야기랑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자벨의 죽음과 건물의 비밀 등 수없이 많은 미스테리가 담긴 질문의 공간일 수도 있겠는데
나는 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던 걸까? 이제는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주인공 캐릭터는 사르트르, 마보제, 카로차, 이자벨 사신으로 꽤 제 성격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르트르는 박물관 관장이며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자신의 마지막 거처지로 베니타토리움을 만들어 그곳에 삽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서 오랜 고독에 지쳐있던 도중 마보제와 카로차가 찾아와 기쁜 나머지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신나게 이야기하는 캐릭터입니다. 조금 경박스럽지만 나름의 예의를 갖추고 두 사람과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물건들 고유의 아름다움과 이야기를 간직하려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 물건들의 진열한 여부를 까먹거나 헷갈리기도 하고 수장고를 정리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물건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마보제와 카로차는 도둑으로 고아원에서 자라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는 사이입니다. 카로차가 마보제를 많이 놀리는 편이고 마보제는 보통 카임을 많이 당합니다. 마보제는 허세가 많고 단순한 건달입니다. 단순해서 날리면 안 될 순간에 직구를 날리는 편이기도 합니다. 카로차는 마보제를 이용하는 편이고 모든 일에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며 타인을 대할 때 전략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걸 포기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감정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전략이 간파되었다고 생각하면 불안감을 느끼는 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입니다. 이자벨은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입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은 직장 사람들과 편지 정도로만 했지만 직장에 잘리고 난 후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편지로만 소통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어주고 부유한 느낌을 연기하려고 했지만 그녀가 실제 삶에서 겪는 고통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어떻게 할지 몰라 똑같은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집안에서 자신을 가두고 있다가 갑자기 찾아온 사신에게 이끌려 베니타토리움으로 갑니다. 사신은 명계에 소속된 공무원입니다. 사실은 공무원이군요. 역시 공무원이 사신하고 이 비슷한 거는 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이성이나 저성이나 참, 네, 그렇군요. 네. 다른 사신들이 엄하고 진지한 반면 이 사신은 아직 서툴고 나사가 살짝 빠져있고 웃기고 정감 있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아, 국업 공무원이군요. 이 사신은 험한 일이네, 참. 하지만 자신의 업무인 이자벨 죽이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편입니다. 아, 그러네요. 이 캐릭터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는지, 떠오르시는 다른 작품들이 있으신지,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는지, 이상인지 재밌는지 이해가 안 되는지 이렇게 하면 또 좋겠다 등등 많이 알고 싶어요. 또 이번 기회로 저는 이 친구들이랑 오랫동안 지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알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로맨 매뉴얼의 원단을 보이는 본인의 프로파일과 또 본인이 이상적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로 하면서 나만의 작품을, 남다른 작품을 내가 잘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 캐릭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다른 작품이 있으신지, 어떤 이야기가 뜨는지, 이상인지, 재밌는지, 이해가 되는지, 이런 질문을 내한테 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죠. 네. 그랬더니 내가 뭐 떠오르는 작품도 이야기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이해는 하던가요? 그 어떤 이해인가요? 지금까지 상담하면서 네. 본인이 지금 사연에 원했던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면
뻔한 이야기만 듣고 시간이 지나갔나요? 아니, 되게 새로운 이야기도 많이 듣고, 네. 또 이름의 의미도 생각해보고, 음. 그리고 특히 명칭에 대해서 조금 제가 생각이 없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좀, 네, 되게 아직 허술한 점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거를 자책을 하는 모드로 꼭 마지막에 갈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로맨 매뉴얼의 아주 습관적이고 자동적인 리스판스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로 살 때는 본인이 얻은 거, 본인이 알게 된 거, 그러면서 그거를 단서를 본인이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상상을 하고 또 부푼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에서 이야기에서 얻은 그 기쁜 감정이나 아니면은 인상에 대해서 더 표현을 해야 한다인 건가요? 그렇죠. 표현하면 좋죠. 지금 네. 뭐 그냥 표현도 안 하고, 뭐 그래요. 뭐 제가 상담했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뭐야 지금? 이 참 긴 시간 동안 상담했는데 전혀 내 남자한테 어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별 도움이 안 되시오? 아니요. 도움은 되시오? 아니, 도움이 되죠, 당연히. 도움이 됐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네. 그럼 다행이다. 난 뭐 도움이 안 됐는데 괜히 내가 여기 나와서 시간 낭비했다. 이런 소리 들을까 봐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정도 상담했으면 이제 당분간 본인이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적어도 본인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더 잘 될 것 같다. 난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과 희망, 이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네, 약간 그 캐릭터들이 이제 물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되게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본인 형편이 지금 다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지 어떤지 그 생각할 여유도 없다는 건 알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도 이런 상담 이렇게 또 내가 한 상담이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눈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이 보통 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본인 상담이 많은 사람한테 알려질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더 만약에 이제 이야기의 인물들이 친구처럼 느껴진다면 그 친구들한테 이제 의미를 불어넣어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생동감을 많은 분들이 만약에 뭐 글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작업하시는 분들이 불어 넣어 보시는 건 어떤가 싶어요. 이야기들. 뭐 나한테 도움이 좀 됐으니까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이 드셨다고요? 뭐든지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거 표현하고 표현할 수 없으면 뭐 지금까지 청문했습니다 이러고 이 상담을 끝나는 시점이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제 박물관의 의미나 아니면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유래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그리고 캐릭터한테 이제 어떤 이야기로 어떤 의미를 차차 부여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뭐 물건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단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3개월 정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 시놉시스를 기초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어떻게 만들어서 1회, 2회, 3회, 뭐 10회, 20회 이렇게 이제 만화로 연재해 가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고
심지어는 3개월 후쯤이면 본인이 뭐 한 1회 정도, 2회 정도, 3회 정도를 본인이 많아도 그려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지금부터 한 1년 후면 본인이 그 네이버에 웹툰에 연재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 목표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 네. 오, 예. 도전 만화가 뭐 여기에 내는 거죠? 네. 오. 그럼 이제 몇 년 지나면 본인이 야옹이 같은 작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야옹이요? 야옹이. 웹툰 작가님. 네. 별로 뭐 관심이 없나 보네요. 아니요. 본인은 내가 언젠가 저런 수준의 웹툰 작가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네. 잘 안 해본 거. 안 해봤어요. 본인하고 한 10년 나이 차이가 될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 내가 신문을 봤더니 그 여가 마지막 본인이 했던 게 끝냈는데 마지막이 226회였대요. 놀랍지 않아요? 네. 226회면 최소한 5년 동안 연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놀라운 거잖아요. 10년 후에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된다. 네. 이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